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의 특징, 소리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음의 아주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봤죠. 자음은, 우리말의 자음은 예사소리, 거센소리, 그리고 된소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어,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단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한국어의 모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 지난 시간 말미에 모음은 시대에 따른 변화가 참 많다라고 했는데요. 노년층들은 한국어의 모음이 최대 10개가 있다고, 10개를 구분해서 발음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뇌에서도 이렇게 인지하고 그 인지에 따라서 뇌 구강에서 10개의 서로 다른 모음을 발음한다는 거죠. 이해도 할 수 있고. 그 10개의 모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10개입니다.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웨, 위. 근데 여러분 생각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모음은 이거 말고 아, 어, 오, 우, 이 말고 위, 웨, 위 말고 워도 있고요. 와도 있고요. 왜도 있고요. 다른 게 의라는 것도 있고 왜 그중에 10개라고 하느냐. 여기서 10개의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상 그렇다는 뜻이에요. 단순 모음이 10개란 뜻입니다. 이게 철자로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 에가 있다고 해서 이 에라는 발음이 어와 이를 합하는 게 아니에요. 에, 에, 교실에 그럴 때 이게 교실어이 이게 합해서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됐지만 사실상 발음은 단순한 하나. 단순 모음이 뭐고 복모음이나 이중 모음이 뭔지를 이제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글을 창제할 때 에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 어와 이를 합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이게 두 개의 발음이 합해서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에도 그렇고 왜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한글의 자음 체계, 표기법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다. 발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모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뭐 과학적인 게 없어요. 그냥 가로선, 세로선 거기에다 점물 표시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서로 붙여가지고 그냥 특정한 소리를 이걸로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창제하실 때 아라는 발음을 요거 그냥 수직선으로 발음하기로 하겠다. 그럼 우리는 요 수직선인 이를 아라고 발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음에 관한 한 진짜 발음하고 뭐 구강 구조하고 뭐 크게 관련이 없어요. 자음이 특이한 겁니다. 자음의 표기법이 아주 과학적이다. 모음은 뭐 표기법 자체가 상당히 임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복모음하고 이중모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노년층에는 발음상 단순 모음을 10개를 인지하고 사용한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7모음 정도를 사용한다는 건데 세월이 변하면서 사람들은 자꾸 힘들고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발음도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발음하기 위해서 구강 구조를 더 긴장을 많이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보통 이렇게 7개의 모음을 구사한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해요. 아, 어, 우, 으, 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에하고 에도 잘 구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요즘 강해져요. 에, 여러분이 에하고 에를 발음해 보세요. 에, 그러면은 입이 옆으로 더 많이 열리고 옆으로 수평으로 더 많이 열면서 더 긴장을 하면서 소리가 나죠. 그래 애기 베이비를 애기라고 할 때 그걸 그냥 애기라고 이렇게 힘들여서 발음하지 않고 애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친다면은 이걸 하나로 쳤을 때 젊은 세대는 7개의 모음을 구사하고
인지는 아마 10개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구사할 때는 한 7개 정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 한국어는 단모음의 수가 적은 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지 사실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미국 영어의 경우에는 11개의 단모음을 설정합니다. 미국 영어에 있는 그 아, 에, 이, 오, 우, 유 5개만이 아니고 똑같은 A 발음도 여러 가지 발음이 나죠. 영어의 경우는 철자가 발음기호가 아니다 보니까 철자하고 발음기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뭐 A가 R로 발음도 되고 어로 발음도 되고 A라고 발음도 되기도 하고 에라고 발음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발음, 모음의 발음을 치면은 이렇게 11개가 된다. 음성학적으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음의 숫자라는 것은 철자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성학적인 모음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국 영어는 끝에는 하나가 더 있다고 쳐요. 그래서 12개. 일본어는 모음에서 굉장히 적은 걸로 알려져 있죠. 보통 5개라고 생각을 하고 경상도 방언도 이상하게 일본어와 그 모음체계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아마 가까이 있어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달라도 5개 내지 8개 정도의 모음을 그쪽 지역 사람들, 그쪽 방언에서는 구사한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경상도 방언에서 으하고 어가 잘 구분이 안 되죠. 으하고 내 대학 때 같은 과에 승기라는 친구가 있었고 성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산 출신한 친구가 한테 내가 성기가 왔었어 그러면 승기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 승기가 아니라 성기 그러면 그래 승기 이래서 항상 이게 굉장히 장난 삼아서 그런 대화를 계속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표준 한국어의 표준 방언, 그러니까 표준어보다 경상도 방언에는 이제 모음수가 적다는 거. 그래서 한국어가 모음의 수가 적은 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뭐 10개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뭐 영어에 11개나 12개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어떤 언어는 20개 가까이 있는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언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한국의 모음 체계를 쭉 보면 음성학적으로 단순 모음의 좋은 방법에 따라 또 표로 만들어 보면 이래요. 이 모음이 발음되는 위치라는 것은 혀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제 발음이 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영어로는 high, mid, low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보면 이, 에 혀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발음을 해보면서 느껴보세요. 이 혀가 위쪽에 있어요. 중간쯤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입이 옆으로 벌어집니다. 입을 옆으로 벌려야 혀가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구강 구조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입술 모양이 그냥 평범하게 펑버짐한 상태에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unrounded, 둥글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원순, rounded, 둥근 모양. 입술이 둥근 모양에서 소리가 나는데 왜 해보세요. 위쪽이면서 입술이 좀 동그라지죠. 왜? 약간 아래로 내려왔는데 입술이 또 동그래지죠. 그래서 입술이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을 구분하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정모음으로 구분하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혀가 앞쪽에 있으면은 전설모음이라고 그러고 혀가 뒤쪽으로 가서 발음되면 또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각각 평순이 있고 원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은 5개의 요 단순 모음들은 전설 모음에 속하는데 어떤 거는 평순, 어떤 건 원순, 어떤 건 고모음, 어떤 건 중모음, 어떤 건 저모음이죠. 그런데 후설 모음을 보면 자 혀가 뒤쪽으로 갔는지 보세요. 뒤쪽으로 간 것 같죠.
혀 뿌리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전설 모을 때는 혀 끝이 중심이 되는데 뒤로 갈수록 혀 뿌리가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둥근 부분. 그쪽이 긴장을 해요. 역시 그렇고, 그렇고. 이게 이제 입술이 동그랗지 않은 펑퍼짐한 상태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평순인데 위치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되면서 뒤쪽에 소리가 납니다. 근데 뒤쪽에 나는 것 중에 원순 모음을 보면 혀 뒤쪽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위에서 소리가 나죠? 혀가 더 위쪽 천장에 달라붙습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갔죠. 그래서 한국 모음이 단순 모음이 요걸 이제 글자로 보지 마시고 발음부호로 봐야 됩니다. 10개의 발음부호로 표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혀의 위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 후설모음은 아니고 혀의 모양에 따라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과 원순으로 나뉘고 또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나뉜다. 차트로 표현하면 여러분 직접 한번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연습을 해 보십시오. 발음 위치, 발음 방법, 또 혀의 위치, 입술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발음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 모음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 모음은 입술이나 여기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입술이나 혀가 고정된 채 발음이 돼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걸 길게 발음하더라도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단순 모음이라는 거죠. 반대로 단순 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이나 중모음, 복모음 이런 것들은 변하겠죠. 단순 모음은 안 변하는 거라면 이중 모음, 복모음 이런 것들은 변하면서 발음이 되는 건데요. 미안합니다. 위하고 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단순 모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를 빼는 사람은 한국어 단순 모음이 8개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외라는 것은 단순 모음에 속하는데 위는 아니다. 위는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국어의 단순 모음이 9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 단순 모음인 것 같죠? 외이가 아니라 외잖아요. 노년층들은 그 오이를 왜라고 발음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뭐 서울 지역 분들도 왜라고 발음할 때 이게 아주 짤막하면서도 변하지 입술 모양이나 혀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서 발음이 돼요. 이것이 단순 모음이다라는 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 대해서는 이걸 발음하다 보면 이로 끝난다는 거야. 시작할 때는 우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친다면 이건 단순 모음이 아닌 건데 사실상 이제 그 단어가 들어간 그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봅시다. 참외. 예. 그냥 단순 모음이라고 느껴지죠? 머위. 이것도 머위 단어 속에서 보면 사실 위를 발음하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짤막하거든. 머위. 그래서 단어 속에다 들여놔놓고 발음을 해보면 이거 2개가 다 단순 모음이라고 해야지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국어의 단순 모음은 음성학적으로 볼 때 10개다. 좋은 방법은 이 차트와 같다. 자, 그러면은 복모음 또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처음과 나중에 서로 달라지게 하여 내는 모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복모음 또는 이중모음인데 복모음은 2개의 그러니까 시작할 때와 끝의 관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중모일 때는 확실하게 달라. 2개가 붙었다는 게 너무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학자들은 우리말의 그 단순 모음이 아닌 걸 이중모음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중모음이 아니라 복모음이다. 한국어에는 이중모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중모음의 확실한 예를 보면 이러면 영어에서
마이 그러면 아이 이게 마이 빨리 되면 마이 확실하게 두 개가 붙었다는 게 물론 흘러가듯이 연결은 되지만 두 개가 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죠. K 할 때 A 이런 거도 그렇고 이런 건 이중모음인데 이제 한국어를 보면 야 단순간에 발음이 되죠. 뭐 이야 이야 이렇게 발음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어처럼 I, K인 이렇게 두 개가 붙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질도록 좀 길고 이런 게 이중모음이고 길지 않고 두 개가 붙어서 된 것 같긴 한데 길이가 짧아요. 그냥 단순 모음처럼 짧아요. 이럴 때는 복모음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복모음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음해 보시면 야, 여, 요, 유, 의는 좀 길게 느껴지긴 하네요. 예, 와, 왜, 워, 왜 이거를 길게 발음하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이중 복모음이라고 하느냐면은 두 개가 결합돼서 생성된 이거는 이제 글자 두 개가 결합됐다는 게 아니라 소리가 두 개 또는 세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를 복모음이라고 한다. 한국어의 경우에 소리가 두 개 결합됐다는 거 철자 두 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리가 두 개. 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예 같은 경우는 그 소리는 두 개가 결합됐는데 철자로는 여 자체가 이어 두 개고 거기다 이가 붙었으니까 세 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두 개. 하나는 반모음, 하나는 단모음 이렇게 구성되는 게 복모음이다. 예를 들면 Y랑 붙어가지고 복모음이 되는 게 이 하나씩 이렇게 붙여보세요. Y를 이게 이제 반모음이란 이에 해당되는 반모음 표시인데 이야, 이어, 요, 유, 예, 예 이렇게 앞에 반모음 Y가 붙어서 형성되는 게 야, 여, 요, 유, 예, 예다. 근데 이 반모음 이가 뒤에 붙어서 되는 건 뭘까요? 요거죠. 의에다가 이가 붙어서 요거죠. 네. 그 다음에 W가 앞에 붙어서 된다. 이것도 이제 원순음이에요. 우라는 발음과 비슷한데 짤막해요. 반모음이라는 거는 일반 단모음보다 더 짧아요. 길이가. 그래서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데 우는 원순 반모음이에요. 그래서 이 원순 반모음이 붙어서 되는 게 이게 우하고 아가 붙으면 와. 예, 이거죠. 와. 우하고 어가 붙으면 워. 예, 이거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시작될 때 원순 반모음으로 시작돼서 단순 모음이 붙었다가 끝날 때는 또 이렇게 그 그냥 글라이드 오프 흘러서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그런 또 반모음이 붙어 두 개 앞뒤에 반모음이 하나씩 붙은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이거는 우 우와 우와에다가 이가 또 붙었어요. 우와하고 이가 더 붙으면 뭐겠습니까? 우와 이 와이 왜 예, 요거죠. 왜가 그렇게 구성됐다고 그런 겁니다. 왜가 우하고 아하고 이 왜. 그다음 어랑 붙으면 우어 이 워이 우어인데 왜 요게 요 또 두 개의 반모음이 앞뒤로 붙어서 생겨났다고 음성학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음이 여러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복모음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재밌게 쓰는 분이 있어요. 내 패친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남자인데 벅댁이라고 하는데 부인 대신 온갖 요리를 다 하면서 이 양반의 직업이 집에서 일하는 번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 음식 같은 걸 자기가 책임지면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 호처럼 부엌댁 이렇게 쓰는데 이게 부엌대기, 예, 부엌대기, 키친메이드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부엌대기를 결합해서 부엌이 부엌, 대기를 댁 이렇게 재밌게 표현 아주 창의적인 분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이 복모음의 발음이
시대가 지나면서 굉장히 느슨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 같은 정도의 나이의 사람들만 해도 한국의 정서, 나의 길, 의를 물론 발음에 약간 힘이 드는 그런 음절이긴 하지만 발음에 전혀 이상이 없고 그렇게 꼭 발음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정서, 나의 길.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정서, 의가 발음하기 힘드니까 한국의 정서 또는 어떤 적에서는 한국의 정서 이렇게 해요. 나의 길도 나의 길, 나의 길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철자로 쓸 때도 한국의 정서, 나의 길 이렇게 쓰는 사람들 이거는 철자로 쓸 때 그렇게 쓴다면 철저하게 잘못하는 겁니다. 물론 발음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그 언어를 배운 그 지역 방언의 경우에 발음이 어려워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 이해를 하지만 글자를 쓸 때 한국의 정서라든가 나의 길이라고 쓴 건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를 혹시라도 애나 다른 표현을 쓰지 않는가 한번 자기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 있다면 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회사 취직을 위해서 원서를 했는데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찾았다면 문제점을 찾았다면 고쳐 나가야겠죠. 자, 한국어의 음운 현상 우리가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이 군, 그룹 또는 클러스터, 자음이 여러 개 모인 걸 말하는 거죠. 자음군이 올 수 있는 제약이 한국어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두나 어말에는 자음군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도 물론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음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단어 시작이나 단어 끝에는 여러 개의 자음이 한꺼번에 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영어는 안 그렇죠. strike 이런 경우에 보면 앞에 str 자음이 3개가 제각기 다른 자음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국어식으로 표현하려면 없는 모음을 을을 다 집어넣어서 여기 스가 되기 위해서 s에다 을을 집어넣고 트를 만들기 위해서 t에다 을을 집어넣고 그 다음 right 이게 이제 중심이고 크 여기 이는 발음이 안 되니까 K만 있다고 이제 인지를 해서 거기다 을을 집어넣고 strike 영어로 말하면 strike는 이름절어예요. 모음이 하나밖에 없고 이라는 모음이 하나밖에 없고 요걸 중심으로 앞뒤로 자음이 붙은 겁니다. 영어는 이름절어가 한국어에서는 오음절어로 변신을 했죠. tasks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는 이름절어예요. 모음이 하나가 있고 다만 끝부분에 모음이 3개, 자음이 3개가 붙어 있을 뿐이지 모음을 중심으로 음절 만들기 때문에 이름절어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역시 의가 계속 추가가 돼서 tasks에서 사음절어가 되어버렸죠. 아까 생각해 볼 문제에 이에 관련된 거 있었죠. 버스, 크리스마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어의 어떤 단어를 원래 발음에 가깝게 우리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막 찾아서 재미로 써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을 조금 전에 그냥 우리식으로 펴면 스마트폰이 되죠. 스마트폰. 근데 우리식으로 스마트폰이라고 읽으면 영어 화자들은 못 알아들 수 있어요. 스마트폰. 이음절어인데 이걸 사음절어로 막 발음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영어에 가장 가깝게 쓴다면 스마트폰 이렇게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런 목록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또 자음군에 관한 제약 중에서 중에 2개의 자음까지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단어 가운데에는 2개를 허용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이게 이제 저하고 은 사이에 가운데 있다고 니을밈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젊고. 근데 이럴 때도 2개가 그냥 표기법상 같이 있을 뿐이지 앞에 자음은 앞에 음절 붙고 뭐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근데 이건 물론 이때는 2개를 썼지만
니을을 발음을 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근데 그것도 아니, 젊은, 발음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니을은 앞에 음들에 붙이고 미음은 뒤에 음들에 붙이죠. 젊은. 젊고는 이 뒤에 미음이 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음화, 젊고. 없이, 예, 역시 시옷이 뒤로 갔죠. 또 없다, 시옷의 영향으로 뒤에 다갔다 이렇게 경음화가 되고, 값을 시옷이 뒤로 갔고, 값도 역시 경음화를 일으켰고. 그런데 중간에 있지 않고 이렇게 끝났을 때는 값 하나만 발음이 되죠. 시옷은 그냥 보통 첫 번째 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갓이라고 하진 않죠. 넋이 이렇게 시옷이 뒤로 갔고요. 넋도 뒤에 영향을 줘서 경음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하나로 끝날 때는 앞에 것만 역시 발음해서 넉 하지 nuts라고 하지 않죠. 흙이에서 기억이 뒤로 갔는데, 이 흙이 앞에 있을 땐 특이한 게, 앞에 갑이라든가 넉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자음이 발음이 됐는데, 흙의 경우에는 두 번째 자음인 기억이 발음되는 경향이 가장 강한데, 어떤 지역에서는 흘이라고, 경상도의 많은 지역에 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역시 첫 번째 자음을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 개를 동시에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나 같은 경우 흘이라고 하는데 두 개 발음이 다 됐죠. 예,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어중에 두 개의 자음까지만 허용한다. 자, 강력한 비음동화가 있다. 이 비음동화라는 이제 정말 의문문적인 현상 원리를 얘기했는데, 우리식으로 뭐 자음접변, 자음동화 이런 식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비음동화다. 콧소리에 동화되는 현상이다. 비음동화가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의 많은 발음들이 사실 비음동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면 밥만 이렇게 발음하자면 밥만이라고 하죠. 미음이 비음이죠. 콧소리예요. 요거에 동화가 되죠. 앞이 비읍이 무로 발음이 됐는데, 무나 브나 똑같이 입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되되 뒤에가 비음이니까 뒤쪽 발음으로 동화가 돼서 입술 소리 중에 뒤쪽 발음에 가까운 걸로 된 게 밥만. 믿는다도 마찬가지예요. 느가 콧소리죠. 비음동화라겠어요. 무는 이제 콧소리면서 입술 소리인데, 느는 콧소리죠. 그래서 이 디귿이 이 콧소리화되는 겁니다. 드나 느나 같은 곳에 발음이 돼요. 혀끝이 윗잇몸에 붙었다 떨어지면 하는 건데, 조음 이치는 같은데 이제 콧소리화돼 가지고 디귿이 니은으로 발음, 믿는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뒤에 콧소리, 미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콧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먹는다도 마찬가지인데, 니은이 콧소리죠. 이것은 콧소리에 동화가 돼. 물론 조음 위치는 다릅니다. 느는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거고, 크는 연국에 저쪽 뒤쪽에서 발음이 되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니은이 비음이니까 비음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 뒤쪽 연국의 쪽에 있는 비음이 뭐냐면, 이따 표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음표를 기억해 보면 뒤에 연국의 쪽에 있는 비음이 이응이에요. 그래서 먹는다 할 때 기억이 그 연국에서 발음은 되되, 거기에 콧소리가 뭐냐면 응이거든. 그래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멍이라는 콧소리, 그 위치에서 나는 콧소리인 멍을 해서 먹는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 그 원리로 여러분이 따져보진 않았을 텐데,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발음이 되는가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발음을 이렇게 할 때, 써놓기는 이렇게 쓰고 발음은 저렇게 할 때는 여러분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런 비음동화라는 원칙이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머릿속에 벌써 뭔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발음할 때도 우리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아울렛 이런 거 했었잖아요. 닉네임 이런 경우도
원래 영어로 발음하면 닉네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닉네임이지 닉네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식으로 발음할 때는 느라는 콧소리 영향을 받아서 크가 연구개 쪽에 있는 콧소리 비음인 응으로 해서 닉네임. 역시 마찬가지로 백미러도 이상하게 강하게 읽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백미러 크가 역시 연구개의 콧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비음도 현상이 강하다. 또 다른 현상은 음절이 끝소리 규칙, 불파 및 중화 규칙이라는데 불파라는 것은 unexploded, 그러니까 파열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열음이 아닌 것으로 바뀌거나 그리고 또 neutralize, 같은 계열의 것으로 중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음절말 중화를 보면 자음이 원래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개인데 음절말에서는 중화가 돼가지고 7개로 이게 바뀌어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앞에 여기 비읍까지는 그대로 발음이 되는데 시옷은 디귿으로 중화돼서, 그러니까 또 지읒도 디귿으로, 키역은 기역으로, 티읕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히읗은 디귿으로 이렇게 상당수가 디귿으로 많이 바뀌죠. 이런 거를 음절의 끝소리 불파 중화 규칙이라고 합니다. 모음조화 현상이 아주 강한 게 또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모음조화라는 것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다는 것인데 아하고 오를 양성모음이라고 하죠. 이 소리를 할 때 좀 밝아요. 빛깔이 밝게 느껴져요. 아, 오. 근데 우, 이 이건 뭔가 좀 둔탁하고 어둡게 느껴진다고 해서 음성모음이라고 하는데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려야 되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다. 이런 걸 모음조화라고 하면서 알타의 공통적 특성입니다. 터키어 같은 경우에 모음조화가 더 발달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음조화 현상은 한국의 경우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모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젊은 세대에게. 모음조화 현상이 젊은 세대에는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많은데 원칙대로라면 이런 겁니다. 덥다. 어가 음성모음이죠. 그래서 어서를 붙일까 아서를 붙일까 할 때 음성모음인 어서를 붙여서 더워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곱다 할 때 오는 양성모음이죠. 그래서 어서를 붙일까 아서를 붙일까 해서 아서를 붙여요. 양성모음인. 그래서 이게 고와서, 덥다 역시 양성모음에다가 아서, 양성 붙여서 도와서 이렇게 축약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아름답다에다 아는 아름답 끝에가 아잖아요. 그러면 아서를 붙여야겠죠. 그러면 원칙대로라면은 아름다와서, 이 끝에 있는 아름다와서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발음을 합니까? 아름다워서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맞춤법에는 아름다워서가 틀리고 아름다워서가 맞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 굉장히 정말 웃기는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내 세대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이제 수능 시험 대신에 예비고사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예비고사라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한 커트라인만 제공을 하고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때는 그 점수는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본고사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 시험으로 이제 대학에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그때 예비고사 시험을 보게 되면 국어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아름다워서라고 써야지 아름다워서라고 쓰면 틀리다라고 국어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도 더욱더 웃긴 건 그때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음할 때는 아름다워서라고 하면서 그 문법 국어 시험을 위해서는 아름다워서라고 써야 된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실제와 원리가 다르다 보니까 80년대 초반부에 맞춤법이 바뀌었어요. 지금처럼 아름다워서가 맞고 아름다워서가 아니 반대로 아름다워서가 좋고 아름다워서는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문법이라는 게 바뀌기도 합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일반 언어 대중이 사용하는 것을 기술하는 게 문법이에요. 뭐 원론적인 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라, 뭐 나를 따라라, 이게 문법이 아니고 언어 대중들이 쓰는 것을 정리해서 기술하는 게 문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 국어의 모음조화의 종류를 이제 보면 의성하고 을태에 많이 있죠. 절졸이라고 하든가 줄줄 이렇게 해야지. 졸줄, 줄졸이라고 서로 바꾸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촐랑촐랑, 출렁출렁.
같은 것끼리.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것도 모음조화 현상이 좀 깨져가는 현상이라서 원래는 깡총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깡총이라고 하지 않고 깡충해도 맞는 걸로 친다. 원래는 오똑하다였는데 오뚝하다에도 맞는 걸로 친다. 이렇게 지금 이거 모음조화 현상이 깨져가니까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걸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또 맞는 걸로 친 겁니다. 요 예외는 색채 형용사에도 모음조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빨갛다, 뻘겋다라고는 해도 빨갛다라든가 뻘같다라고 하지는 않죠. 노랗다, 누렇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음성모음끼리 또는 양성모음끼리 어울립니다. 용언의 활용면에 있어서도 그랬죠. 그래서 아까 봤던 보아서, 주어서 이렇게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어울리고요. 막았다, 막았다, 또 먹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것도 요즘 젊은 여러분들이 발음할 때 보면 막었다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라는 게 양성모음이 사실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약한 그 어라는 모음은 전 세계 언어가 굉장히 약하게 발음되는 모음이에요. 영어에는 실질적으로 이 어에 해당되는 정확한 우리말의 어에 해당되는 정확한 모음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발음이 힘드니까 그냥 막았다 하는 경향이 지금 또 많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까 비읍불규칙을 이미 화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음절 이상의 비읍불규칙 용어는 이음절 이상, 원래는 고맙다니까 고마와라고 해야 되죠. 반갑다니까 반가와, 또는 아까 봤듯이 아름다하니까 아름다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마워, 반가워, 아름다워 이렇게 모음조가 깨졌는데 이걸 인정하고 있다. 가 되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렇게 쓰면 틀린 걸로 했습니다. 고마워, 반가워, 아름다워라고 했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문법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음절어가 아니라 곱다, 돕다, 이름절어일 때는 여전히 이 비읍불규칙 용언에도 이 모음조화가 그대로 지켜집니다. 고와서라고 해야지. 여러분 고어서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예, 도와서라고 해야지. 도어서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절수에 따라서 음절이 짧으면 모음조 현상이 아주 잘 지켜지고 음절이 길면은 안 지켜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어의 자음, 모음 그리고 여러 가지 음운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요 마지막 화면은 지나가다가 이 대전의 한 지역에서 재미있는 게 있어서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펑크 공짜 이 표현에 ambiguity, 이중성 두 가지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이스크림 공짜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그냥 준다는 얘기잖아요. 돈 안 받고. 그럼 펑크 공짜는 펑크를 돈 안 받고 공짜로 내준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펑크를 수리를 공짜로 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원래 그 글자 그들의 의미도 뭐 가능하지만 진짜 우리의 사회 상황, 세계적 지식을 아는 상황에서 이제 해석이 달리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의성이 생겨나는데 이런 걸 이제 pragmatics, 활용론적인 중의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삶, 화용론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 표현이 진짜 상황하고 연결돼서 해석되는 걸 말하는데 펑크 공짜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펑크라는 것은 떼워주는 거, 수리를 해주는 건 일상적인 일로 하는데 그게 공짜라는 것을 여기 펑크 수리 공짜라고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 세상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제가 언어 현상은 뒤에서 또 많이 보겠지만 단순한 글자 자체의 해석 말고 사회적 현상이 반영된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인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표현들을 보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표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보는 습관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언어를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